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우주 이야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주로부터의 귀한 그리고 호모 아스트로룸이라는 두 책을 가지고 우주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깁니까? 아니면 2부에서 좀 더 다뤄야겠다. 1부는 너무 저 두 사람 우리 12명 있었잖아요. 너무 겉만 핥은 느낌. 그렇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죽기 전에 진짜 우주 한번 나갈래나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붙는 거 맞죠? 네, 개발 속도에. 한 15년, 20년 정도면 아마 우주 여행 정도는 지금 해외여행 가듯이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객기가 탄도 미사일처럼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다가 바로 탁 떨어지면 지금 미국까지 가는데 한 열 몇 시간 걸리잖아요. 한 1시간, 2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렇게 우주 공간을 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되죠? 탄도 미사일 쏘듯이 이제 비행기를 쏴버려가지고. 속도가 빨라서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 예전에 그 F-16 그 전투기 있잖아요. 모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만 미터 정도 올라가면 이제 서해하고 동해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만 미터 정도 상공 올라가면 서해 동해가 동시에 자기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이게 슉 내려가면 단축돼 버리잖아요. 거리가 단축돼 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도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우주로 아까 말씀드린 100km 이렇게 이상 벗어날 수 있으니까 80km 이상 벗어나니까 우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우주를 죽기 전에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떤 우주 비행사 이야기죠. 네. 초기의 우주 비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가 소련하고 체제 경쟁도 있지만 유리 가가린이 내가 참 주변을 열심히 아무리 둘러봐도 신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늘에 신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했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전형적인 미국인을 선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을 믿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인의 60%가 기독교 신자고 그중에 또 기독교 신자의 60%가 프로테스탄트고 또 프로테스탄트의 60%가 이제 주류 교파들이죠. 감리, 침례, 장로, 성공회, 루터파 이런 프로테스탄트요? 그게 뭔가요? 개신교 뭐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로마 교황이죠. 가톨릭이었는데 우리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 반박 95개조를 붙인 다음부터 이제 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파가 많이 생겨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존 웨슬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무리 영국 쪽이 많이 이제 미국 사회 주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와스비라고 하잖아요. 와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그 미국의 주류를 뜻하는 바로 그 주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인을 바로 그렇게 전형적인 기독교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요즘 뭐 침례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파 이런 말 쓰는데 남부 침례교 혹시 남침례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침례교. 남부 침례교. 이게 본래 저도 여기 책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대요. 왜요? 왜냐하면 지미 카터도 해군사관학교 나오고죠. 그리고 뭡니까 조지아주 주지사하고 했는데 왜 충격이었냐니까 지미 카터의 종교가 남부 침례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말한 주류가 아니었다는 이거죠. 프로테스탄트의 주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부 쪽 중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 뭐 이런 침례가 있어도 이게 남부 침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 때 결국 이제 침례교가 서로 분열을 한 건데 노예방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남부 침례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다 믿는 아주 최고 보수적인. 좀 원리주의. 그러니까 다 믿는 거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뜻 그대로 다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그 글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침례교는 거의 별개 교파고 사실 남부에 뭐라고 할까 일종의 가난한 백인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믿었다. 그러니까 주류하고는 좀 다른데 카트가 여기서 당선됐으니까 가톨릭 믿은 아일랜드 쪽에 케네디가 당선된 거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종교적인 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에요.
네, 제임스 어윈. 네, 어윈.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자기 인생 행로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유명한 돌이 있거든요. 제네시스 락이라는 돌을 가지고 왔어요. 달에서. 달에서 돌을 네, 가지고 아폴로 왔다고요? 15를 네. 타고 달에 가가지고 제네시스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돌이 이제 암석을 살펴보면 성문을 살펴보면 해장석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상에서는 거의 발견 안 되기 힘든 암석이에요. 지구상에서 발견이 돼요. 그 돌은 누구의 소유예요? 미국 소유겠지. 미국 정부에서 했겠죠. 아, 그 사람 건 아니고요. 아니야. 네. 아니 이미 그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 찾아보라고 지질학도 공부하고 암석학 공부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게 뭐냐면 보통 지구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이게 성분이 가벼워서 이제 표면 지상에 많이 나타나지만 풍화가 잘 되고 하니까 네. 지구에는 지금까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하도 오랜 시간 지나면. 네. 근데 달에는 공기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그냥 보존돼 있었던 거죠. 네. 제네시스 락을 지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 같다는 거예요. 그때가 태양계가 일시에 만들어졌다고 보잖아요. 지구, 태양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일시에 만들어졌다는 그 썰을 입증해주는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돌을 어떻게 또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가 가져왔네요.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결국 창세기에 이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이 흥분했던 거죠. 창세기의 창조 순서가 맞지 않느냐 된 거죠. 주여. 주여. 막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보면 우리가 첫날에 빛과 어둠을 가르고 둘째 날에 궁창, 뭐 하늘을 만들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시간을 만든 거죠. 빛과 어둠은 시간이죠. 너무 신기하다.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고 넷째 날에 만든 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만든 거 맞다. 이거. 달에서도 45년 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해가 막 흥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가 가져온 거는 신의 가르침, 신이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돌을 그냥 딱 어떻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대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평한 자리 같은 거 올려놓는 평평한 바닥 같은 다른 돌이 이 돌이 딱 하얀 돌이 올려 있더라 이거죠. 눈에 완전 띄더라 이거죠. 마치 신의 계시처럼 자기에게 돌이 말을 걸더라는 거죠. 어서 가져가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말을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구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신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저 여기 있으니 저를 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당신을 위해 서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경험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 경험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교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다가 안정을 하게 됐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사를 작파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1년에 300회에서 400회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도 했어요. 하루에 2번씩도. 근데 정말 외계인이 있다면 쟤네들은 46억 됐다고 믿고 있어 우주가. 그 46억짜리 돌을 가져가라고 탁 올려놓은 거죠. 그죠?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80년 초반인가 와가지고 그때 여기 책에는 기록에 200만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죠. 신앙 집회를 했다는데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가 200만은 좀 과하지 않나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쨌든 이 사진상으로도 최소 50만 이상은 확실하다. 한국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아시아에서 참 드문 기독교 국가 중 하나다 이거죠. 일본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걸 했는데 이 어인 같은 경우가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작가가 분석을 하거든요. 이 어인의 여러 가지 가정 환경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뭔가 어릴 때부터 그런 자질이 있지 않았을까. 네.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니라 뭔가 숨겨진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바뀐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아주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어인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제 조종사가 되었고 조종사가 되고 나서 공군에서 왜 시험 비행하는 사람들 있죠. 새로운 전투기랄까 새로운 정찰기 나오고 제일 위험하잖아요. 처음 시험 비행. 네네. 이런 걸 도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스릴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륙할 때 각도 있죠. 이제 이륙 각도가 엄청나게 급한 거예요. 빨리 더 고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데 스릴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하게 과감하게 비행을 하니까 아주 유명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 배청을 받았냐면 콜로라도의 노라드라고 하죠. 북미 방공사령부 스프링스 기지 아주 그 두톤 암벽 같은 데 해가지고 핵전쟁 나면 거기서 이제
그거 하는 데인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이 우리 노라드에서 우주 비행사가 배출이 안 됐다 이거죠. 우주 비행사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군 해군 간에 막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서로 우주 비행사를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배출해야 되니까 북미 방공사령부가 다 총동원대가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그때 연령장이 36세인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 사람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71년 아폴로 15에 41살의 나이로 이제 탑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 이유를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 부인이 안식일 재림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이 미국에서 안식일 재림교가 상당히 좀 소수가 믿고 있는 종교인데 제7일 안식일 뭐 이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비슷하잖아요. 진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오전에 교회 가고 토요일 오후는 낮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하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부인하고 토요일 날 이제 좀 자기가 시간이 되는데 부인은 낮잠만 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주 비행사가 선발이 되면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단 공부를 천문학을 해야 되고 항공공학을 해야 되고 항공역학을 해야 되고 컴퓨터, 수학, 지리학, 물리학, 의학, 기상학, 우주항법, 지질학, 암석학, 강물학 이거를 수십 시간씩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십 시간씩. 근데 최고의 학자가 세미나 형식으로 완전 가정교사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지구로 돌아왔을 때 구조대가 있는 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막이라든지 정글 같은 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생존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파나마 정글 가서 실습도 하고 온갖 그 일반적 훈련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명이 타는데 한 명은 예를 들어 컴퓨터 전문가, 한 명은 우주 항법 전문가, 한 명은 우주복 수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의 전문가가 돼요. 그렇게 돼야지 승무원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우려면 어떻습니까? 자, 컴퓨터를 배우려면 IBM 본사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주항법은 미국 매사추세츠 MIT에 가서 배워야 되고, 미국 각지의 기업, 연구소, 대학 돌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니까, 육체적 훈련도 뭐 탈출할 때 사지, 중력, 그 그래피티를 견뎌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사가 자금을 많이 끌어당기려면 집회 우주 비행사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 우리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 비행사한테 나사에서 뭘 주냐면 개인 자가용 제트기를 준대요. 제트기요? 아니 그래야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주 비행사 41명 중에 7명이 이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예전에 제가 어느 잡지 기사를 보니까 뇌신경외과 의사들 있죠. 뇌 수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턴 레지던트부터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병원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기억으로는 85%가 이혼한다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돈은 잘 벌어도 결국 뭐 시간 이게 막 그냥 이 레전트하고 뭐 이런 전문하다가 거의 다 깨진다는 거죠. 왜냐면 집을 거의 못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도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쁜 생활이 되는데 부인은 모처럼 와도 이렇게 하니까 결국 계속해서 가정생활이 악화 일로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보수적인 남부 침례교로 바꾸면서 아내가 기분이 좀 좋아졌고 같이 좀 보수적이 되면서 보통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사 가족들은 우리 흔히 아는 휴스턴 있지 않습니까? 나사가 이제 우주 여기는 휴스턴 이러지 않습니까? 통신하고 관제하는 곳이죠. 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고 보통 비행사들은 케이프 케네디라고 불렀죠. 72년까지는 케이프 커네버럴이라고 요즘 하는데 플로리다에서 그 발사하잖아요. 비행사는 주로 거기서 머문대요. 주말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비행사에 대한 여성들의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전형적인 미국인을 뽑았으니까 나름 이 사람들 건실한 사람들이고 건강할 거. 건강한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넘치는 거죠. 최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똑똑하다. 공부 엄청나게 시키고 그렇죠. 대부분 다 박사들이에요. MIT 박사고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들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건강하죠.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간다. 사람들이 보기엔 로맨틱한 거죠. 낭만적이다. 내 목숨을 걸고 남자다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케이프 커네버럴 근처에 이 숙소들이 주로 할리데이인이었는데 그 근처에 여성들이 카페라든지 커피숍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사가 지나가면 가서 말 걸고 자기 전화번호 주면 전화 좀 해달라. 전화번호 달라. 아니면 그 비행사들 숙소 있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밑에다가 쪽지를 넣어가지고 나를 좀 불러달라 하든지 뭐 온갖 이제 썸씽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도 더 하겠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사는 전형적인 미국인이니까 골맞아도 이혼을 겉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난 여자분도 이제 그렇게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재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휴스턴에 오니까 휴스턴에 다른 우주 비행사 부인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안 끼워주니까 이 여자분이 딱 그렇게 한 거죠. 당신 남편들이 케이프 크네블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 비행사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재혼한 우주 비행사한테 너 빨리 나사 떠나라고 압력을 내가 결국 떠나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여러 집안 파탄 낸다. 뭐 그런 이제 일화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자, 어떻든 이 사람이 의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원리주의적인 이제 종교하고는 조금 마음속 깊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우주를 떠날 때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우주 떠날 때 뭐 생각보다 담담하다는 거죠. 아침에 뭐 새벽 4시 반에 기상해갖고 종합검진 한번 받고. 우주 여행을 떠날 직전, 당일날. 네. 오전 4시 반 기상해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한대요. 스테이크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바이오 메디컬 센서 이런 걸 부착을 하고, 네. 거의 출발 3시간 전부터 산소 100% 호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잠수병 있지 않습니까? 네. 기압이 높은 곳에 있다가, 그럼 질소가 이제 어떻다 하면서 질소가 혈액소가 녹아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기압이 낮은 이제 해상으로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소가 용해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기압이 낮아져 버리면 질소가 기화된단 말이죠. 기포가 생겨버려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숨이 막혀 죽는 거겠죠. 그게 잠수병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액 내 질소가 용해돼 있으니까 이걸 내보내야지. 안 그러면 우주선에 탄 다음에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출발 3시간 전부터 100% 산소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6시 반에 로켓 발사대 이제 올라가지고 9시에 이제 점화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발사할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타고 있는 사령선 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봉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발사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볼 때 벌써 문어날을 쥐고 보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면 이게 지구가 밑에 보이니까 10분 만에 완전히 이제 지상에서 진짜 우주로 나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주로 발사되는 그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네. 출발하고 뭐 한 1분 있으면 벌써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위로 올라가니까 한 10분이면 아마 진짜 한참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후 4시간만 지나면 이제 달로 향하는 궤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달로 향하는 궤도로 4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4시간 지나면 벌써 뭐 지구에부터 만 킬로 이상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우주로 나가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뭘 느꼈냐니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머리가 좋아진다? 네. 좋아진다고? 뭘 생각하는 게 바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더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바로 막 이게 뭔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주로 나간다고. 그리고 우주선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지상에서도 연습 수백 번 하지만 이게 조작이 너무나 잘해진다는 거예요. 몇 배나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 탓 아닐까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거야. 아무래도 출발 3시간 전부터 100% 산소를 마셨잖아요. 뇌세포가 보통 상태보다 좀 활성화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공기가 나쁜 것 같으면 우리가 두뇌 활동이 둔해지듯이 이게 뭔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다들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생각하는지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치기 전에 3시간 전부터 산소.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산소 캔도 있죠. 산소 있어요? 캔, 뭐 산소 캡슐 뭐 이런 거 해갖고 애들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구나. 어쨌든 그런. 뭐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발사 후 이틀째 갑자기 우주 비행하고 있는데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번쩍하는 이제 섬광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인마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뭔가 반짝반짝하게 보인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고 깜깜하게 만들어도 보이고, 그래서 비행사들 중에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소립자가 이 때리는 거 아니냐, 망막세포나 뇌세포를 때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폴로 11호 타고 갔다 온 버즈 엘드린이 결국 나중에 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소립자가 우리 알지 못한 뇌세포를 때려갖고 파괴된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주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시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건 뭐 여기 이 책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보면, 안전사진 찍어보면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목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달에 이제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달 자체는 정말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무런 진짜 침묵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건 그냥 침묵한다. 눈으로 봐도 침묵하고 있다. 이게 보일 만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손을 뻗으면 신의 얼굴을 만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손을 뻗으면. 그러면서 이제 달을 내려갔는데, 달에서 이제 우주복을 입은 이제 지구를 바라보니까 정말 지구가 이 사람이 항상 그 구슬을 들고 다녔대요. 정말 그 유리구슬 요만한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공기가 없으니까 이런 효과가 뭐 흐리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생명이 나와 저 지구 사이에 이 생명이 뭔가 가느다란 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게 끊어져 버릴지 모른다는 느낌 드니까 이렇게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이 지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신의 은총이라는 게 느껴진다 이거죠. 신비적인 체험이죠. 신이 갑자기 진짜 다가온 느낌이 들면서 지금까지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어쩌고저쩌고 생각했는데 모든 그 회의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좀 신비 체험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신비 체험은 처음에 그렇다고 하대요. 글을 읽고 있거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글인데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거에 하나에 갑자기 뭔가 대호각성하듯이 그 글이 자기 머리를 그냥 꿰뚫고 들어오고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는 게 신비 체험의 첫 단계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을 본다든지 뭐 이런 황홀경에서 신과 합일되는 이런 체험을 하는데 마치 자기도 설명은 이렇게 뭐 신을 만진다는 느낌인데 이건 마치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연애할 때 마음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 똑같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하더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아폴로 15호가 타고 이 종교적 체험을 하는 와중에 우표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표 사건. 우표요? 우표 사건. 이 우주인들이 재테크를 했단 말이죠. 재테크. 네. 뭘로? 어떻게 하냐면 당시 선장하고 자기가 네. 우주비행 기념 우표를 붙인 봉투 650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봉투를 우표를 붙여갖고 650장 가져간 다음에 스탬프까지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 다리에서 찍은 거예요. 다리에서 달려가서.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 갖고 와서 자기들 사인도 다 해놓으니까 이게 우표 테크가 되잖아요. 엄청 비싸게 팔렸겠네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폴로 11호부터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 왜냐하면 그 아폴로 12호를 탄 우주선 그 비행사 고든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우표 수집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호나 이 비행사들한테 자기 우표 들고 와가지고 달에 가서 이거 좀 도장 찍어주고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거 사람들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집요하다는 거죠. 돈 된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끌끌어해도 무조건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650통이잖아요. 네. 이 중에 100통은 서독의 독일의 우표업자한테 1인당 8,000달러를 받고 이제 요거 100통을 넘겨주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뭐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좀 처벌 왜냐면 이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산으로 우주까지 보내놨더니 거기서 도장 찍어갖고 지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거니까 이건 뭐 무조건 그렇죠.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요게 뭐 서로 간에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우표 한 통이 1,500달러로 이제 나온 거예요, 시장에. 네. 이거 한 통 1,500달러. 이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아폴로 15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달에서 찍은 우표가 나왔다. 사인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상원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이제 이거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표뿐 아니라 은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영국의 파운드 은화 있지 않습니까? 은으로 만든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100개를 우주 비행사한테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달에 갔다 온 은화가 돼가지고 나머지 은화를 가지고 그 회사가 돌려받아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13만 개의 메달을 만들어갖고 또 파는 사건도 지금 있고. 그게 다 거짓말이고 뭐 해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됐고 의원은 결국 이제 자기가 종교인 지금 체험을 하니까 바로 밝혀버린 거죠. 나는 이게 나도 좀 어떻게 보면 관여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약점을 했다. 근데 교회 회중이나 이 집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완전 더 이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이게 나의 인간의 약점 아니겠나.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바로 내가 이제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제가 이런 짓에 관여했다는 자체가 저는 신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서 이 신의 뜻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고 이게 돼버리면서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뭐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좋은 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인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 이후로 이제 전도사 되었고 신을 느껴가지고 나는 완전히 이제 신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제네시스 록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신의 뜻 아니고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그게 딱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 돌이 나한테 들어왔느냐. 이건 신의 뜻이다. 그래서 항상 그거 같은 모형을 만들어 항상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같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46억 년 전에 신이 계셨을지 모르겠네. 신을 안 믿잖아요. 저는 뭐 그렇긴 한데 네. 그게 이제 46억 년 전에 돌일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고 보는데 네. 꽤 아무래도 다른 지구처럼 풍화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46억 년 전 돌이 그렇게 있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돌을 갖고 왔어도 대충 46억 년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잘 왜냐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달 만들어질 때 네. 처음 만들어질 때 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특별히 뭐 다른 저 무슨 행성이랑 부딪히거나 뭐 무슨 인거 아닌 이상은 그대로 있었겠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주로 가서 돌을 막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연도를 측정을 측정해봐? 해보는 거죠. 네. 네. 뭐 아니 결국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나치마나 다카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원리주의 성향이 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우표 사건과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오히려 그런 원리적 성향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걸로 더 강렬하게 자기 체험을 한 거 아닌가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뭐 중국 사람이 갔으면 아 역시 우주는 공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부처님이 말씀이 맞더라. 뭐, 했을 것 같아. 지금 어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폴로 11호를 갔다 와서 이제 결국 광기를 일으킨 정신병을 앓게 된 그 버즈 올드린이죠. 버즈 엘드린이라고도 하고 올드린이라고 하는데. 버즈가 그 토이스토리의 예. 그 버즈. 진짜 그 버즈예요? 그걸 그 모델로 사람 했다는 모델로 거예요.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네. 뭐 생김새도 약간 비슷해요? 그럴 거야 아마. 예.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라서 보네. 버즈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 우리 알기로는 이제 닐 암스트롱. 네. 네. 그러니까 아폴로 11호를 갔던 암스트롱과 버즈 엘드린과 그리고 다른 창조 안 하고 사령선에 있었던 폴린즈가 있었는데 그 엘드린이 결국 이제 대중적으로는 가장 화제를 일으킨 인물이 됐죠. 왜 정신이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이 사람 본래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착륙선 바깥에 나가기 전에 혼자 성찬식을 올렸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성찬용 빵을 대신하는 웨하스 이걸 갖다 놓고 네. 성상구절을 자기 읽으면서 일종의 성찬식을 올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방송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이 마음이 공허해지게 된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사실 달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근데 이 본래 종교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좀 정신적 파탄을 맞게 된 경우인데 엘드린 자체는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네. 아버지도 그 유명한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이사고 또 아버지는 2차 대전에 공군 대령 참전하고 MIT 박사도 했고 완전 엘리트인 거죠. 엄마는 이제 감리교 목사의 딸이었고 또 엘드린 같은 경우도 이제 막내이자 외아들이거든요. 네. 집에 이제 여행자들만 있고 이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완전 이과형 인간이에요. 네. 볼트와 너트만 좋아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국어 있죠.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죠. 말도 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외교화법 잘하잖아요. 돌려서 말하고 이게 안 되고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어려웠고 그 대신 수학과 물리는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항상 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입학할 때 이제 1등으로 계속 이제 성적을 하고 졸업할 땐 3등으로 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점수로 탁탁탁탁 수학적으로 규율되니까 그게 딱 자기한테 맞았던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군에 들어갔는데 한국 전쟁에도 참가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랑데부 이론하고 도킹 이론에 완전히 이제 전문가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랑데부와 도킹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 수학 잘하고 물리학 잘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랄까 시스템 설계하고 이런 거에 탁월한 MIT 천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폴로 11호 제일 먼저 달 표면을 밟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암스트롱이 밟는다더라 이러니까 암스트롱한테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선장 아니냐. 본래 선장은 안에 있고 선원이 나갔는데 왜 당신이 이거 하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좀 액션 취하라니까 그 암스트롱이 아주 말을 잘해요. 나는 지금 누가 먼저 나가는지 아무 말도 못 들었다. 근데 먼저 나간 사람은 어떻든 역사적인 임무를 담당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결정도 안 나는데 나중에 내가 나가겠다. 나는 두 번째로 나가겠다라고 먼저 말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말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암스트롱이 첫 번째 나가고 올드린은 두 번째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런 것들에서. 아이고. 왜냐면 지금까지 항상 1등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장은 항상 관례적으로 뒤에 있는데 왜 선장이 앞에 나가냐. 그 사람들이 말이 아니야. 암스트롱 2기생이고 너는 3기생이야. 우주비행사도 이게 기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2기가 먼저 하는 게 맞다.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 막 국장도 찾아가고 왜 내가 안 나가냐. 막 좀 하여튼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거죠. 네. 근데 암스트롱은 이제 사실 이제 아주 표현을 멋있게 한 거죠. 우리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인간에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로는 아주 위대한 도약이 된다. 참 나름 고민만 했겠죠. 네. 자, 근데 올드린 같은 경우는 이게 상처를 입게 되니까 참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봐요. 너무 경쟁 욕구가 강하고 자기 중심주의 너무 염치가 없을 만큼 자기밖에 모르고 또 집착이 너무 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결함이 많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구로 왔는데 지구로 오고 나서 이제 혹시 달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묻었지 않을까 3주간 격리하잖아요. 네. 격리할 때 이제 암스트롱하고 콜린스하고는 서로 이제 뭐 카드 게임, 아니 트럼프 게임을 계속 잘 하는데 혼자만 그냥 왕따 비슷하게 지 혼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네. 그래서 딱 이제 자기가 샤워를 딱 이제 지상에 도착해서 딱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속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딱 속옷에 사각 팬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벌컥 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삼각 팬티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사각 팬티를 줘? 나는 삼각만 입는다고. 그 화낼 수 있잖아. 나 진짜 사각이 너무 불편해. 아니 왜냐면 이 사람 수학적 사람이라서 한치 오자도 없이 작동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못하냐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면회를 올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남편이 이제 달을 갔다 오고 처음 만난단 말이죠. 얼마 첫 만남에 그 말이 내일 올 때 삼각 팬티 좀 가지고 와. 이게 제일 첫 마디라고 했다는 거죠. 약간 좀 알겠죠, 이 스타일이? 강박이 있네요. 약간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최초로 달을 밟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달에 왔을 때 그 하와이 쪽으로 떨어졌나 봐요, 이제 네. 우주선이. 그래서 이제 당시 닉슨 대통령이 하와이 항공모함에 직접 나가서 영접을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져가지고 이제 헬기 태워가지고 항공모함 올 거 아닙니까? 딱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말 했냐면 당신들은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욕을 닉슨한테 어마어마한 거죠. 왜?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 그러니까 뭐. 천지 창조의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뭘?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중요하지. 네. 어떻게 아무리 달에 갔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네네. 닉슨이 완전히 그 기독교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들은 거예요. 저런 무식한 인간 이렇게.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을 이제 찬양한 거죠. 그런데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 격리가 끝나고 8월 10일 날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3일 후부터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하루 동안에 뉴욕, 시카고, LA를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날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일정이 뉴욕에서 그다음에 시카고 갔다 LA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뉴욕하고 LA까지 시차가 3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자, 뉴욕에 가서 막 하죠. 시카고 가서 하고 LA 저녁에 이제 닉슨 주최로 미국 전역에 최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상류층 인사들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엘드린이 이때부터 힘든 거예요. 연설을 해야 돼, 다음날.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못하니까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이 뭐 글이 안 되는 거죠. 부인이 이제 사실 글을 좀 쓰고 부인이 나사 연설문도 대필해 줬는데 부인한테 나중에 맡깁니다만 근데 맡겨도 또 고치고 이러면서 계속 글도 별로 안 좋은데 계속 집착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3대 도시 축하 행사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사의 관제 도시가 있는 휴스턴에 가서 또 축하 행사하고 그 휴스턴에 가면 그 당시 유일한 실내 야구구장 에스트로돔이 있지 않습니까? 휴스턴에. 거기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직접 사회를 봤다는 거죠. 미국의 국민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런 다음에 시나트라가 또 만찬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태어난 각자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만찬하는 거죠. 여기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저지 사람인데 네. 가서 축하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디 가느냐? 바로 워싱턴 DC에서 또 축하 행사를 하는데 뭘 하냐면 상하 양원 총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급인 거죠. 상하 양원 상원 하원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되니까 이 뭐라고 할까? 이 사교성 제로인산에 매일 연설하고 악수하니까 이게 완전 고행인 거죠, 고행. 저 근데 나사 입장에서는 이제 달을 갔다 오고 나니까 예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지역 행사마다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사에 좋습니까? 의원들 탁 데리고. 심지어는 좀 힘센 의원 있으면 힘센 의원의 정치자금 후원하는 맥주 회사 파티에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겠다. 말 그대로 나사를 위한 남자 기생이 된 거죠. 이런 생활을 2년간 된 거죠. 2년? 2년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흉내만 안 되잖아요. 미 국무성에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활용 계획. 국제 친선 대사로 전 세계 야, 방문시키겠다. 이번엔 전 세계. 왜냐하면 소련이 가가린하고 테레슈코바라는 남녀 비행사를 친선 대사로 했으니까 자, 이런 어떻게 하냐? 이제 미국이 과시해야 되잖아요. 멕시코부터 전 세계 45일 동안 23개국을 방문시킵니다. 아이고야. 자, 공항에 도착하죠. 환영식 하죠. 빰빠라빰빰빰 하죠. 그런 다음에 연설해야 되죠. 또 카프레이드 하죠. 또 기자회견 해야 되죠. 또 리셉션 해야 되죠. 국가 원수가 또 훈장 수여해야 되죠. 또 만찬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 부부들이 같이 가니까 막 나중에는 막 도저히 견딜 수가 다 부부가 막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정도인 거죠. 그다음 나중에는 막 피로에 다 쩔어가지고 뭐 암스트롱도 그렇고 뭐 콜린스, 올드린 할 것 없이 전부 다 야, 우리가 지금 머무는 도시 이름은 뭐 알 수가 없고 나라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왔는지도 모르는 정도. 이렇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생기는 거. 네, 그렇지. 그거 같은데요. 생긴 게 네. 아니고 하도 괴롭히니까. 자, 그래갖고 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닉슨이 딱 백악관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 당신들이 이렇게 애국적인 일을 좀 계속 해주면 좋겠다. 의향이 없냐니까. 딱 그런 거죠. 콜린스는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글도 있고. 그래서 콜린스는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콜린스는 바로 미국 국무성의 홍보 담당 차관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됐고. 근데 암스트롱은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곡어법을 쓴 거죠. 아, 제가 지금 바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완곡한 거절이죠. 그리고 암스트롱은 바로 은퇴해버려요. 아, 자기는 별로 이제 사람들 나서는 것도 싫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은 나사를 1년 후에 은퇴해가지고 신시내티 대학의 교수로 상하탐에 틀어박히고 언론하고 이제 뭐 인터뷰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양반은 지금은 이제 뭐 올드린 빼고 다 죽었죠. 네, 퍼스트맨이라는 영화 보면 네. 그 닐 암스트롱 얘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아마 우리 실제 그게 얼마나 반영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 딸이 아마 좀 일찍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뭐 인형 뭐 이걸 아마 달에다 살짝 이렇게 놓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퍼스트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아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 올드린은 이제 내가 선장이 돼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다시 한번 달을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빨리 나사에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진선대사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해버린 거죠. 아, 대통령 앞에서. 다시 달에 가서 빨리 자기는 밟으려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막 이 사람 자괴감을 느끼는 거지. 지금 나는 빨리 우주비행 훈련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와중에 또 아들하고 부인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자기 아들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가족 카운셀링 하는데 이 아버지도 좀 와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가족 집단 상담하는데 이 카운슬러가 보기에는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아버지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걸 하는데 계기가 있긴 있대요. 이 사람이 올드린 1970년 8월에 스웨덴 양을 갔거든요. 스웨덴. 네. 이 사람이 스웨덴계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게 사실 미국의 가장 그 영웅 중에 한 명이 1927년이죠. 그 린드버그 있잖아요. 대서양 단독 이제 횡단함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비행했던 린드버그도 스웨덴계거든요. 뭔가 진짜 이 스웨덴계인데 자기 친척들이 거기 스웨덴에 있어가지고 그 가서 이제 다 만났는데 나사 담당 직원이 따라가잖아요. 네. 자기가 돌아오고 나서 감사 편지를 써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계속 흔히 말하는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이 사람이 올드린이 약간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정신적 완전 우울증이 일종의 시작된 거예요. 네. 내가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구나. 저 직원 내 지금 몇 번을 부탁해도 이 리스트 안 보내주네. 그래갖고 어느 날 눈 뜨도 침대에서 일어날 길이 없어서 계속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은 거죠. 일주일 내내 침대에서 누워가 계속 있었고 침대에 나올 때는 그냥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발병식인 거죠. 나는 살아있어가 좋은 일이 이제 없다.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무시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울증 증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난 그냥 공군으로 다시 돌아갈래. 애초에 내가 시작했던 군으로 가겠다 된 거예요. 군으로 가겠다고 이제 나사에서 이제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나사에서 홍보를 또 계속 시키잖아요. 뉴욕에 갔다가 이제 상류 계층을 위한 호화 파티에 갔다가 돌싱에 아주 돈이 많은 돌싱녀 마리안느를 만났거든요. 네. 이 마리안느 만나가지고 원나잇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비행사는 여성의 인기가 아주 많다.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일부 아주 정조관념이 강한 비행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혼외 정사를 다 경험했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올드린이 완전히 늦바람이 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다 뉴욕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아. 이제 불이 붙은 거죠. 네. 그리고 마리안느도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 돈이 많다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또 LA 날라오는 거예요. 올드린이 행사하는 데마다 또 미국 전쟁에 날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완전히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올드린이 또 종교적 사람 아닙니까? 일요일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안 만나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바로 또 뉴욕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의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좀 털어놔야겠다. 나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을 만나야겠다 했는데 결국 자기가 생각한 사람이 카운슬러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나보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지. 근데 카운슬러가 예상의 말을 하거든요. 당신도 보통 남자입니다. 너무 그렇게 그래 할 필요는 없고 네네. 근데 심각한 관계는 가지지 마세요. 막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카운슬러가 흔히 할 수 있는 충고를 해준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브레이크를 누군가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오히려 안 밟아주니까 이제 사실은 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우울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일종의 일시 은폐에 불과했던 거죠. 자, 결국 이 사람이 또 이제 결국 이제는 가정을 버리느냐, 마리안느를 버리느냐, 또 우유부단해지니까 또 우울증은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카운슬러가 보기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신과 의사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소개장을 쓰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군인이 그것도 우주비행사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경력에서. 커리어가 끝장난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강보험 하지 말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다 비밀리하고 치료비도 자기 주머니에서 캐시로 하기로 했던 거죠. 비밀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좀 나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가느냐, 항공우주 파일럿 학교 교장 가느냐인데 결국 공군사관학교 교장에 탈락하고 이제 파일럿 학교 교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교장으로 가는 날짜가 한 6개월이 남는 거예요. 네. 그 6개월 시간이 나니까 또 더 이제 또 마리안느를 더 자주 만나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인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병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파티 끝나지도 않고 저 어디 화장실 같은 복도에 가서 울게 되고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상태 일주일 되다가 또 보통 상태 되다가 계속 왔다 갔다 되는데 결국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되면 육체적으로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목도 아프고 왼손도 마비가 오고 그래서 더 이상 난 못 참겠다. 이러다 난 진짜 죽을 것 같다 해서 군의관에게 모든 걸 밝히니까 군의관이 공군 최고의 전문의를 소개해 주겠다. 저 이제 샌안토니오의 병원에 공군 병원에 있는 최고 전문의에게 소개장을 써준다 했단 말이죠. 전화로 바로 진료 예약을 잡아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리안느는 또 이제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잘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다른 남자가 생겼어. 내가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나도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올드린이 당황해가지고 나 이혼할 테니까 기다려줘. 이혼하겠다. 이혼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런 다음에 이제 급하게 이제 다음날 부친을 만나갖고 이제 자기 병에 대해 털어놓고 나 이제 상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죠. 너는 그러면 군인으로 끝장이야. 이 아버지의 소원은 너가 공군 장성이 돼야 돼. 근데 너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넌 파멸이다. 장군이 돼야 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내하고 또 비행기 타고 진찰을 받고 막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충격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공군기지 돌아와가지고 어제 진찰한 거를 군의견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말이 막 질이 멸렬해지고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 군의관이 이 사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통 미쳤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언제냐,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당신의 힘이 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지금 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지금 언제죠, 여기는 어디죠, 당신 이름이 뭐죠, 이 세 가지가 자기 정체성의 의식의 어떤 기본 인지 상태거든요. 의사들도 항상 그거 물어보죠. 네. 지금 몇 시인지, 그다음에 이름 뭔지 이런 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가 아니고 네. 그게 이 사람의 네. 인지 상태가 정상인지 맞습니다. 그걸 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로 지금 올드린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의관이 바로 올드린 데리고 짐을 사서 바로 샌안토니오 공군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개월간 입원해가지고 약물요법, 심리요법, 정신분석요법을 다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관련해서 나온 글들은 결국 유전적 원인으로 따지자 보면 알고 보니 이제 올드린의 외조부가 우울증 원인으로 이제 목숨을 끊었고 또 어머니도 좀 우울증이 발병해 수면제 먹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나중에 숨을 거둔 게 결국은 그 수면제를 대량으로 먹은 거 아니냐. 요것도 하나 있는데 이것보다는 결국 정신분석을 해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주류파거든요. 이 사람 완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기업인으로도 성공했죠. 학자로도 그 MIT 박사, 군인으로도 우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드린을 어떻게 키웠냐면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드린은 뭐냐면 아버지가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걸 달성만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넌 전교 1등 할 수 있어. 넌 전국 1등.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다음에 끊임없이 올드린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는 걸 못해요. 아버지가 해준 것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0이 넘을 때까지 항상 선택을 할 때 아버지에게 의견을 구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최초로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게 정신과 진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비행을 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한 거고 모든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항상 1등이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릴 때부터 올드린을 보낸 캠프가 어릴 초등학생 캠프에 보냈는데 1등을 하면 칠면조 고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칠면조 고기를 주고 진 사람들은 콩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렇게 성패가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알아라. 어릴 때부터 그런 캠프만 계속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달을 두 번째 밟은 인간이란 기쁨보다는 나는 첫 번째를 못 밟았다는 자기 모멸감이 더 큰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나오고 나서 결국 아버지하고 관계를 청산해버리죠. 난 더 이상 이제 공군도 퇴역할 것이고 아버지의 손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도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 와중에 마리안느는 또 재혼을 한다 그러고 아내는 그냥 처음에는 흔쾌히 응해줬는데 이제 이혼하고 뭐 할 거예요 하니까 사실 내가 마리안느라는 여자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재혼하려고 아내가 난 절대 못해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나고 그 와중에 마리안느는 다른 남자 재혼하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리안나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우울증을 완치했다고 하지만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셋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면서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93, 93. 지금 이제 암스트롱과 콜린스는 다 이제 콜린스는 작년인가 하여튼 죽었죠. 다들 그랬죠. 뭐 우울감을 좀 느낄 때나 좀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요? 네. 고기 좀 안 먹으면 우울증 같은 거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게 많죠. 많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선당. 한우를 먹어야죠. 네. 특히 그 맛있는 한우 먹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블링 최고, 고기 육즙 최고, 육질이 아주 맛있는 우리 소선당 한우 역시 또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좋은 뭐 좀 고급 세트도 있고 한 10만 원 미만의 또 한우 아주 실용적인 실속 세트도 있으니까 주변 분들께 이 고기 선물해주면 반드시 또 뭐 더 큰 게 돌아오거든요. 예, 우리 가장 그 무슨 명절 때도 그래서 한우 선물들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10만 원짜리 가면 50만 원짜리 오는 한우 선물 세트 소선당 한우 꼭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요즘 그 어린이날 맞이 또 가정의 달 맞이 굉장히 또 파격적인 혜택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소선당 한우와 늘
함께 고기를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제가 그 이제 우울증을 앓은 일종의 그 비행사도 있지만 또 아주 세속적으로 또 잘 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글렌 상원의원이 됐죠. 네. 존 글렌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지구를 미국 사람으로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린드버그 일의 최고의 국민 영웅이 됐거든요. 이제 유리 가가린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복구시켜줬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오히려 80년대만 해도 암스트롱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우주인 하면 존 글렌을 제일 먼저 꼽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만큼 국가적 자존심을 살려줬다. 5년 만에 우리의 자존심을 복구시켜줬다 해가지고. 그래도 달 처음 밟은 사람이 암스트롱인데. 네네. 그것도 그만큼 존 글렌 인기 좋았다는 거죠. 하긴 암스트롱 워낙 활동을 또 안 했으니까. 네, 암스트롱은 완전히 또 숨어 살았으니까. 네. 존 글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그 84년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까지 참여했죠.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려다 떨어진 사람이 존 스와이거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 흔히 말하는 나사 그 우주 비행사의 돈 후안으로 불렀어요. 돈 주앙. 돈주왕? 또 이 사람 최초로 독신으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 독신으로 우주 비행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전역의 모든 공군기지에 여자친구를 둔 사나이로 유명했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자강 재택이 줬다고 했잖아요. 우주 비행사에게. 네. 그러니까 휴가 4일을 얻었잖아요. 휴가 4일 얻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트기를 타고 먼저 마이애미로 가는 거예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며칠 전에 본 스튜디오스하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이애미고 이쪽에 코코아 비치가 있잖아요. 플로리다. 거기서 또 옛날부터 사귀던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애틀란타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금요일 밤을 보내요. 또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고향 덴버로 가가지고 또 옛날부터 친한 여자하고 토요일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세크라멘토로 캘리포니아 날아가서 기자회견에서 눈독을 들인 여기자와 데이트를 하는 거죠. 와, 정력장이다잉. 그러니까 4일 동안 알겠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자강 제트기를 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그 옛날에 자강 제트기 그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공항에 공항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을 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기름을 넣어 딱 도착하는 순간 기름 넣으라고 하고 잽싸게 공중전화로 뛰어가는 거죠. 네. 그 짧은 시간에 또 이제 여자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다. 피곤해. 어우, 피곤해. 아니 커피 한잔 하는 시간에 무조건 전화를 해갖고 지금 이제 또 관리를 해야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 정 유니버스? 여기서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아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네.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제트 비행기도 없고 그죠. 하여튼 이 스와이거트가 그렇게 이제 세속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주 체험하고 나서 바깥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 워싱턴의 정치가는 이렇게 넓고 고라고 좁아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사에서 미국 의회로 파견돼 갖고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원의원에 435명인가요? 상원의원 100명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의원이 달랑 5명밖에 없다는 거죠. 다 변호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률가밖에. 이래 우리 치면 판검사 변호사밖에 없다. 안 되겠다. 내가 좀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일해야겠다. 바로 낙선했습니다. 근데. 아, 낙선. 자, 그런 이제 배경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즈니스계로 출발한 사람이 많은데 월트 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구 궤도를 돌고 나서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3번이나 우주에 갔는데 지구 모습을 볼 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만리장성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상공에서 그 뭐 전쟁 불빛도 보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소총의 불빛까지 보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건 좀 아닌 것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국경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싸우냐. 이거 지구 말고 우리가 살만한 곳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주에서 보니까 인간이 만드는 환경오염도 무시무시하지만 진짜 자연이 만드는 환경오염이 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화산 폭발을 할 때 대기오염이 보인다는 거죠. 일본에 그때 사쿠라지마가 폭발한 게 보이고 또 큰 비가 와서 토사스를 내는 게 보일 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환경 문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미국의 좀 킹이라는 사업가하고 손을 잡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별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환경 문제 컨설턴트가 됐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은 운영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알렌 셰퍼드라는 사람도 이제 우주 비행사 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잘했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미있는 게 우주 비행사 가족끼리 다 모여서 할 때 자기 혼자
시내로 가서 산 거예요. 휴스턴 시내에서. 왜 그러느냐? 뭐 그냥 같이 맨날 위에서 보는데 그 우주뱅에서 사는 마을들이 집들이 휴스턴 시내에서 한 40km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휴스턴 시내 혼자 사니까 휴스턴의 유명 인사들이 서로 다 친하고 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방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은행 주식 사고 팔고 부동산 석유 그래서 돈 금방 벌어졌고 투자 활동 잘했던 거죠. 근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래도 이게 제대로 한번 우주 비행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폴로 14호 승무원 딱 선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 투자 주식 정신 집중해야 되는 다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는 다시 투자하고. 근데 그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우주를 한번 간다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도. 보고 배우세요. 진짜 집중할 때는 있는 거 다 팔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저도 한번 다음 주쯤에 네. 싹 다 한번. 네. 그러니까 아폴로 14호를 이제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투자의 달인 앨런 셰퍼드하고 타고 간 사람이 에드가 미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아폴로 14호에서 초능력 실험한 거예요. 어떻게요? 자, 근데 아폴로 14호가 출발하면서부터 엄청나게 고장이 많았어요. 발사가 40분 30초가 늦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사하고 나서 이제 달에 착륙할 때 사령선으로 접속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네. 막 착륙선이 또 달에 착륙할 때 또 중지 시그널을 뜨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든 이제 이 미첼 같은 경우가 어떤 실험을 했느냐 미리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시카고에 있는 초능력자 올로프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25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25장 카드를 가지고 예정된 시간에 매일 6분 동안 미첼이 한 장씩 넘기면서 정신 집중해서 내가 요 25장 중에 한 장 한 장씩을 이제 송신하는 거죠. 나는 요거 넘기고 있다. 그럼 시카고에 그 사람도 이걸 수신하는 실험을 6일간 한 거죠. 근데 이제 확률이 출발 전에 그러니까 출발 전에 이제 우주뱅사 있는 데가 플로리다잖아요. 네. 그쪽에서 행가하고 시카고 사이에서 한 게 50% 확률로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나름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했던 거죠. 하니까 상당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는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올라갔나요? 네, 그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미첼 같은 경우가 자기가 딱 이게 아까 뭐 이제 스콧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주선 딱 나오자마자 머리가 되게 똑똑해지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말 안 해도 생각을 다 알 것 같아 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미첼도 그런 느낌을 가진 거죠. 뭔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다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이제 카드 실험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초능력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초능력 연구소? ESP 연구소를 차린 거죠.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trasensory perception. 그죠? 초감각 인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웃기게 보는데 꼭 그렇게 웃기는 건 아니고요. 네. 냉전 시기 때 미국과 소련이 정보기관들이 그 활동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초민망한 능력자들 해가지고 이안 맥거리가 조지 클루니 나온 게 있거든요. 아, 봤나? 이 조지 클루니가 완전 도사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저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뭐냐면 CIA에서 이 사람 염소를 노려보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염소 다 노려보면서 죽일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벽을 통과한다 이거죠. 벽을 통과하는 기술을 배우고. 그 초능력을 여기 영화는 좀 코미디 영화인데 네. 초능력자가 아니라 중간에서가 초민망한 능력자 해가지고 약간 코미디 영화로 하는데 사실은 이때 이런 냉전기에 이런 연구를 되게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미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색적이고 학적인 사람이에요. 사기꾼 계열은 아니고 아주 사색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게 하게 됐냐니까 결국은 달을 탐사하고 이런 미션 할 때는 막 분 단위로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지구를 향할 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구를 향하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와 인간은 왜 창조됐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 답이 동시에 떠오르는 이상한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내가 손으로 만졌다는 느낌? 순간적으로 진리를 파악한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적 본질과 일체감을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뭔가 존재가 되는 느낌이 간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 재밌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시점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점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기독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잖아요. 뭐 김용국 선생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메타노이아가 회개하라는 게 아유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메타노이아는 새롭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다른 시각에 새롭게 바라보라거든요. 새롭게 바라보면 천국은 바로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요. 회개를 반성해서 그럼 구원을 얻어가 천국에 얻는 게 아니라 이때 메타노이아는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라. 그러면 신의 세계는 이미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불교의 일반도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지구에서 얻기는 힘들다 이거죠. 아주 그는 뛰어난 영적으로 각성되고 뛰어난 사람이고 우주에는 누구든지 와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같이 범속한 사람도 우주에 오면 그런 체험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 사람 지론이 재밌습니다. 인간은 결국 우주에 진출하면서 지구 생물에서 우주 생물로 진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해양 생물에서 몇 억 년 전에 육지로 나오게 됐잖아요. 어떻든 해양 생물에서 그때 바다에 있다가 물에서 육지로 나온다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육지에 나와가지고 결국 생명이 다시 연속되고 이어지듯이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서 결국은 지구에서 우주 생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이제 결국 정신적으로 계속 확대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신부님인데 그 고인류학도 연구하고 네. 아주 이게 그 과학도 연구가 과학자기도 한데 북경 원인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원인 이제 그쪽에서 발굴도 아주 관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인간의 진화의 단계는 결국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갈 것이다. 오메가 포인트. 우리 알파가 있고 끝이 오메가죠.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너희도 신이 되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 결국 인간의 정신적 진화는 결국은 신적 진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미첼도 그렇고 이 아까 말씀드린 슈아이카트라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슈아이카트 같은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나는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는 종을 보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인간이라는 종에게 나의 체험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우주선 바깥으로 가서 탁 있는데 지금 시속 1만 7천 마일로 날고 있는 거죠. 우주선 바깥에서 맞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태양계 전체가 시속 1만 7천 마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속도를 실감 못 하잖아요. 네. 그 완전한 정적이 우주를 지배한다 이거죠. 여기서 자기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이때 그냥 아무것도 멍하게 되면 그냥 멍하게 된다 이거죠. 인간이라는 거는 의식을 할 때 오히려 그 체험이 의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해도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마음을 내 체험을 다 한번 흡수해 보겠다 할 때 체험이 내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 결국 이제 제가 나중에 하려는 책이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인데 이 가이아가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여기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하나의 문자 그대로 뭐 러브록 이론은 좀 다릅니다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나 다른 생물은 거기에 기생하는 미생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구라는 몸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같은데 그죠? 그 대기라든지 물이라는 게 마치 인간의 몸에 혈액순환처럼 흐르고. 네. 근데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을 때 뭘 느끼냐면 이 박테리아가 밖을 나와가지고 인간을 바라볼 때 느낌 같다 이거죠. 지구 안에 있다가 밖을 바라볼 때 느낌이 마치 지구라는 유기체 속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이 죽음의 환경에 불과한 것들이 결국 나는 뛰어나왔고 또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이 지구의 생물의 법칙은 뭐냐. 아이를 낳은 부모는 죽고 새로운 종을 낳은 낡은 종은 사라진다. 결국 지구의 인간은 사라지고 또 우주에서 새로운 인간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이 핵전쟁, 그 당시는 60m, 70m 핵전쟁 위기였잖아요. 이 핵전쟁 위기의 시기에서 인간이 지구 바깥으로 나간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의 과연 일치일까?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물론 이제 인간이 아주 어리석어가지고 핵전쟁을 한다든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우주로 진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100년만 조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우주로에서 새로운 또 진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우주 비행사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전체적인 사고를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부분에서의 나를 벗어나가지고 아무리 돈도 중요하고 많이 모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셰퍼드 같이 그 돈을 많이 모았지만 다시 승문이 된다니까 그
달을 가기 위해서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매력을 준다는 거죠. 다른 세계를 한번 경험해봤다는 게. 한 번 큰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좁은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우리가 인식의 지평이 열려버리면 절대로 그 인식의 지평은 불가역적이라 가지고 다시 그 좁은 예전의 우물 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집과 차와 같군요. 네. 네. 아, 우주. 우주. 우주의 그 까만 색을 보면 뭐가 네. 좀 많이 떠올라요? 우주의 까만색 보면 글쎄요. 별?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하나 아, 네. 빛나는 게 더 네. 소중해 보이는 그런 거? 그런가요? 네네. 저는 이제 커피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주의 까만 걸 보면요. 네. 커피에서 우주를 보내요. 우주에서 커피를 먹기도 하고요. 네, 네. 아, 1kg 커피. 1kg 커피가 그 캡슐도 있어요. 집에 왜 돌체구스토 많이 쓰시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돌체구스토에서 나오는 그 커피만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1kg 음. 커피에서도 그 호환 커피가 나옵니다. 네. 개당 뭐 한 4,500원 꼴 정도 되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 또 캡슐 커피도 즐길 수 있는 1kg 커피, 여러분이 필요하신 모든 커피는 다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네.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네. 우주를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못 나가볼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끊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우주에 관한 영화들은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무슨 뭐 그래비티도 있었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도 네. 있었고 정말 많은 영화들을 좀 봤는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우주 관련된 무슨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같이 관심 가지면서 우주에 대한 생각들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 다치바나 다까지도 보통 결론 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초월한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인간과 세계에 대해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냥 막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인간이 우주라는 공간으로 진출하면서 우리의 정신은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계속 우주로 나아가는 거죠. 단순한 경제와 국방의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지금 결국 보면 본래 달까지 가겠다 이런 거야 뭐 옛날 우리 신화나 설화도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말했던 사람이 바로 줄 베른이잖아요. 프랑스 소설가. 네. 지구에서 달까지는 그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SF 소설의 시조죠. 그죠? 근데 줄 베른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딱 그걸 생각했단 말이죠. 대포를 쏴가지고 달나라로 갔다. 근데 그때는 정말 황당하다 했는데 결국 줄 베른의 소설을 읽고 자란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로켓을 만들고 결국 달을 만드는 게 된 거거든요. 결국 줄 베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실현될 수 있다. 줄 베른. 그러니까 상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보면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 개의 행성이 있고 이 행성이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되고 그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고 지금 우리의 지구로부터 132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끝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런데 결국 인간은 그래도 왜 꿈을 꾸고 상상을 하느냐 재밌는 말을 해요. 줄 베른하고 다 이야기인데 결국 인간은 먼 세계에서 태어나서 먼 세계를 꿈꾸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먼 세계에서 가장 우주의 가장자리에 태어나서 또 우주의 가장자리를 꿈꾸는 게 인간이고 또 우주의 가장도 없고 사실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중심도 없고 가장도 없고 그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실현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은 끊어져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주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큰 우주에 우리밖에 생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네.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 네. 있겠죠. 있겠죠? 네, 그 수많은 그렇죠. 수천조 개의 수천조 배가 있을 텐데. 그 드레이크 공식이라고 이제 우주의 생명체가 그 별들 해가지고 하는 공식도 있는데, 근데 참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는 정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거기가 4.3광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네. 충분히 아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네. 다만 이제
그쪽에서 아주 앞선 뭔가의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쪽으로 좀 찾아서 올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하여튼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죠.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초월한 그 공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넓은 우주에서 네. 또 이렇게 지금도 어딘가 별을 향해 떠돌아다니는 그런 또 우리의 뭐 네. 탐사선들이 있듯이 저희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네. 또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 들으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외계인이 있을 것 네. 같기 때문에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이라는 노래요. 오징어 외계인. 네. 오징어 열쇠들 그렇죠. 그녀는 내 두 다리. 다리. 예. 네, 두 다리요. 두 달이었나요? 네. 자, 저는 이 박사의 노래 스페이스 매직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뭐야?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저들이 우리 음악 선정에서 너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아니 저는 뭐 만약에 달의 이야기니까 앞으로면 그 Fly Me to the Moon. Fly to the moon. 이 부르는 사람 참 많잖아요. 네. 남자는 뭐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렇습니다. 유명하고 네. 여자는 그 제가 들어본 것 중에는 줄리 런던이 좋은데 뭐 패티 페이지나 도리스 데이 다 좋긴 다 좋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알아서 네. 뭐 저는 많이 설명해 주시고. 송가인 사실- 씨도 네. 불렀습니다. 사실 우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음악 네, 인터스텔라 음악 있잖아요. 인터스텔라의 뭐죠? 그 음악 그냥 인터스텔라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에요. 있잖아요. 빰빰 빠바밤 아. 빰빰 빠바밤. 이거 하얀 아니. 거탑이구나. 인터스텔라 음악. 네, 그 음악을 딱 들으면 어. 우주가 펼쳐지는 그런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은 우리 네. 제작진분들께 맡기기로 하고요. 저희는 우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빠진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마침 또 8부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날 것 네. 같고요. 그럼 시즌 1이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손을 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반응 네, 보고 네. 여러분께 또 좋은 책 혹은 뭐 좋은 컨텐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